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한국당이 민생투쟁 대장정이라는 이름의 원외 활동을 시작한 지 열흘째를 맞았습니다. 민주당도 어제 진짜 민생 대장정이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선후와 명분을 차치하고 싸잡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직접 접촉하는 원외 활동은 그 목적이 정말 민생에 있다면 당연히 장려할 일입니다. 지금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돌아가지 않아서이지 원외 활동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당 차원에서 민생을 직접 챙기는 원외 활동 경쟁이 이번 기회에 더 치열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 현장은 국회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문도 열어보지 못한 채 5월의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날씨가 이상합니다. 오늘은 30도 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때이른 더위, 우리를 더 덥게 만드는 정치권 막말 공방. 오늘 더 뉴스가 다룰 뉴스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핵심 내용부터 간추려 보겠습니다. 수사권 갈등 당사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국민 앞에 섰습니다.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며 경찰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독점적 권능을 내려놓겠다며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명분을 잃지 않으려는 검경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재판 결과가 잠시 뒤 나옵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직권을 남용했느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부풀려 홍보해 선거법을 위반했느냐,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립니다. 차기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고 결과가 관심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운명도 법원에 달렸습니다.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입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지난달 11일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2달여 만입니다. 두 정상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재개와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YTN에서 보도한 녹가루 분유통 기억하시죠? 해당 분유업체가 피해 소비자를 블랙 컨슈머라며 고소했습니다. 업체와 나눈 통화 내용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해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업체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발뺌합니다. 업체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검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수사 개시와 종결기관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남기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문 총장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간담회를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과 같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간담회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국회에서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모두 발언 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의 시작과 끝, 즉 수사를 개시하는 것과 종결하는 것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한 번 더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를 착수한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착수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게 민주적 원칙이라는 건데요. 또 검찰의 특수수사 등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함께하는 권한을 가진 걸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수사를 통제하면서 유지할 것인지 아예 없앨 것인지는 국민적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사권 조정안에 문제가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거를 제시했습니까?
네, 문 총장은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이런 민주적 원칙과 정반대로 검찰이 수사 개시와 종결 권한이 있으니 경찰도 행사해보라는 시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우려를 반영하겠다며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해선 장관의 지적대로라면 검찰은 입을 닫아야 한다며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안 되는 이유가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게 숙제라는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문제와 정보경찰 문제가 수사권 조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검찰이 먼저 꺼낸 이야기가 아니고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개혁 과제에 나온 내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 대해 지금까지의 정부 법안은 검찰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만들어졌다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며 지금에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문 총장이 간담회에서 밝힌 얘기들, 앞으로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이번 간담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앞으로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기본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이번 간담회는 그제나 어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우려를 반영하겠다, 신중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면서 간담회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민감용 경찰청장은 박 장관의 입장이 나온 다음 날 수사권 조정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사실상 검찰을 직접 겨냥한 공개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각 권력기관이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한 셈인데 여기에다 검찰은 전직 경찰청장을, 경찰은 전직 검찰총장을 수사하면서 논란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사업가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부터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고 3천만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접대 여성을 입막음하려고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청구 소송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6년에 걸쳐서 모두 3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구속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13년과 14년에는 특수강간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5년 뒤 재수사에서 뇌물 단서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13일 법무부 차관에 내정됩니다. 인사위원회에 준한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차관 김학의. 원주 별장에서 찍힌 성관계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김 전 차관은 임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듬해까지 2차례 특수강간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그대로 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들을 파헤치면서 다시 전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김 전 차관이 몰래 출국을 시도하다가 들킨 것도 재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대규모 검찰 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공소시효 논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단서는 윤중천 씨가 수천만 원을 건넨 의혹이 있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 주변을 전방위로 살펴 공소시효가 남은 뇌물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가 스폰서처럼 수시로 용돈을 준 정황도 확인해 김 전 차관을 2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중천 씨랑 어떤 관계십니까? 윤중천 씨가 금품을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윤중천 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잡아떼고 있습니다. 모르쇠로 버티는 김 전 차관의 방패를 뚫고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친형 강제 입원 과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또 선거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부장원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네, 오후 3시부터 재판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조금 뒤인 오후 3시부터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지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10분 전쯤 이곳 법원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이 지사의 혐의와 유무죄 판단, 형량을 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선고 결과인 주문을 읽게 됩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선거범죄는 다른 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형량도 각각 따로 내려지게 됩니다. 지난 5개월간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열리는 등 검찰과 이 지사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록 1심이지만 지사직 상실형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 형이 2, 3심까지 유지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심인데요. 때문에 유무죄뿐만 아니라 벌금 액수 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자신의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되는데요.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중형입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위를 잃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이 지사가 기소됐기 때문에 설령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 지사의 운명은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국회 파행 장기화 속의 여야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추념식을 앞두고 망언 징계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에 대한 마무리와 재발 방지 약속을 자유한국당에 요구했고,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추념식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자유한국당 김진태 또 김술래, 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 논란에 대한 징계 문제가 재점화됐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당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의원총회를 석 달 넘게 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회 차원의 징계 여부를 정하는 윤리특위는 자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윤리심사 자문위가 한국당 추천위원들의 사퇴로 파행돼서 징계 심사가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포문을 연 건 민주당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5.18 망언 징계를 매듭짓고 떳떳하게 광주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명 의원 관련 의원총회 등 내부 징계와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절차 마무리, 또 재발 방지를 위한 5.18 왜곡 처벌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5.18 이전에 징계를 마치지 못해서 국민께 사과한다면서 한국당 추천 심사자문위원들의 교체를 통한 윤리특위 정상화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징계가 마무리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면서 오는 18일 광주 방문 이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종명 의원 관련 의원총회는 국회와 당내 상황으로 인해 열 수 없는 상황이라 조금 기다려달라면서 한국당은 5.18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5.18과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막말에 가까운 맹공을 퍼붓기도 했는데 5.18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인사와 본격적인 당 수습에 나섰다고요. 네, 어제 선출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취임 인사를 위해서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이 국회 파행의 출구 전략을 찾을 적기라면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사과하고 청와대가 1대1 회담 형식의 여야 5당 대표 만남을 고민해달라고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자신이 공약했던 사보임의 정상화와 원내 지도부 구성에도 들어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사법개혁특위에 임재훈 의원 대신 권은희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본인과 교체됐던 최이배 의원 자리에는 당내 안철수계의 좌장격인 이태규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또 함께 원내 지도부를 이끌 원내 수석 부대표에도 안철수계인 초선의 이동섭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앞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 퇴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손학규 대표와 만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사무총장에 측근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잠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대화의 재개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엽니다. 지난달 11일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2달여 만이고 양 정상이 갖는 8번째 회담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다음 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잡혔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한 시점과 일정은 앞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서 협의할 예정인데 G20을 마치고 나서 귀국하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양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FFV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와 함께 한미 동맹과 양국 국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핵화의 방식으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FFVD를 명시한 부분이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북미 대화가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합의된 것이어서 비핵화 대화 진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열릴 8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이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던질지도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한했던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은 비무장지대 DMZ에 함께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바로 앞까지 이동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전용 헬기 마린1을 타고 출발했지만 비행 10분 만에 안개 때문에 회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그때 상황을 언급하며 DMZ에 가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는 말을 5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재작년 DMZ 방문 목적이 굳건한 한미동맹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였다면 이번에는 비핵화 대화 재개와 평화정착의 의미를 담아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앞두고 66년 만에 개방된 DMZ 평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계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떠올리면 함께 생각나는 지역,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함께 DMZ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일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만나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국면인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남북미 정상 간 톱다운 외교의 필요성에 한미 정상이 공감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만남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개 제안한 4차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속도를 내는 계기도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이 1년 반 만에 발사체를 쏘아 올리던 날 16명의 장성들이 골프를 친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상당수는 계속 남아서 골프를 즐겼다고 합니다. 강정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까지 북한은 동해안에서 화력 타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신무기도 쏘아 올렸습니다. 전등 같은 토금이 터지고 번개 같은 삼광 속에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1년 반 만에 감행된 북한의 발사 소식은 뉴스 속보로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비상 대응에 나섰고 청와대 안보실도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육해공 각군 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에서는 장성들이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당일 계룡대 골프장 이용객 326명 가운데 현역은 195명, 장군도 16명이나 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뒤 장성 6명과 영관급 장교 6명이 서둘러 복귀했지만 여전히 현역 장군 10명은 골프를 즐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중엔 지난 7일 장성 인사에 따라 중요 보직을 맡게 된 인물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룡대는 대한민국 군대의 뇌이자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 때 왜 장군들, 10명이나 되는 장군들이 계속 골프를 치고 있었는지 우리 군은 우리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1년 반 만에 닥친 긴급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중추인 계룡대 장성들이 보여준 행동에 군 기강 전체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블랙 컨슈머, 검은 소비자, 이익을 노리고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주 YTN의 녹가루 분유통 보도가 나가자 해당 업체는 YTN에 제보한 소비자를 블랙 컨슈머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악의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에서 녹가루 분유통 보도가 나간 이틀 뒤 해당 업체는 공식 SNS 계정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소비자를 블랙 컨슈머로 규정하고 민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1,000억, 마지막엔 5억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건데 과연 사실일까? 보도가 나가기 전인 지난 1일 YTN 취재진을 만난 아기 엄마와 할아버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돈 얘기는 안 했어요. 돈이 필요해. 애가 아프니까. 뭐 터지거나 뭐 해가지고 했으면 내가 100억, 1,000억을 줘도 당신들하고 나 얘기 안 할 거야. 업체 측도 소비자가 처음부터 돈을 요구한 게 아니란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협박과 공갈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 컨슈머라고 말씀을 드린 게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돈을 요구한 그냥 협박이라든가 공갈적인 부분으로 그래가지고 돈을 요구하신 사실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소비자의 금전 요구를 손해배상의 취지로도 볼 수 있다며 업체 측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00억, 1000억이 사실 비현실적인 금액이잖아요. 홧김에 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업체 측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현실적인 손해배상의 청구가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공갈로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아기 부모들은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소비자를 블랙 컨슈머로 몰아간 것 자체에 뿔이 났습니다. 녹가루 발생 자체는 사실인 만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문제를 제기한 분을 블랙 컨슈머라고 그런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비자를 그러니까 잃게 만드는. 업체 측은 대응 방식과 관련해 질책하는 소비자가 많다면서도 매출 감소가 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른바 녹슨 분유통의 제보자가 제조업체 임직원들과 나눈 녹취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댓글 작업까지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유업체 측이 블랙 컨슈머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공식화한 지난 9일. 업체 임직원과 제보자가 나눈 대화 파일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YTN의 녹슨 분유통을 제보한 소비자는 업체 측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마다 업체 측은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했는데 이 가운데 제보자에게 불리한 편집본이 유포된 겁니다. 몰래 녹음한 건 분유업체인데 처음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확인되진 않았어요, 고객님. 그러자 소비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이디를 추적해 업체 관계자들의 연루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대화한 내용을 직원이 올린 겁니다. 물론 그 댓글을 다는 데는 저희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직원 풀어서 댓글 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대기업에서 이런 창피한 일까지 합니까? 동네 슈퍼에서도 안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업체 측은 조직적으로 벌인 일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연구원도 제가 회사에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밝히겠습니다 하는데 밝히지 말아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명한 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녹취를 한 것에서 넘어서서 조금 개인적인 의견이 편집돼서 들어갔더라고요. 주관적인 표현이 들어갔는데 분명히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표현이 좀 있죠. 전문가들은 설령 직원 개개인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본사도 도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5월)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서울과 광주, 대구 등 내륙 도시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구는 지금 기온이 몇 도까지 올랐습니까? 네, 대구의 기온은 현재 2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30년 동안의 평균 기온보다 5도에서 6도 정도 높습니다.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자 도심에는 민소매 셔츠를 입은 시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빙가류와 음료수 판매점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 청주, 세종 등 내륙 대부분 도시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31도까지 올라 7월 하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한 일사가 더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광주는 특히 따뜻한 남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벌써 여름이 찾아온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여름의 시작은 보통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는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구의 어제 일평균 기온은 22.7도고 광주는 23.2도였습니다. 진짜 여름이 시작된 건데요. 아직은 더위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내륙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돼 있고 구름도 많아 견딜 만한 수준입니다. 또 일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도 붑니다. 하지만 곧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요즘은 더위가 빨리 시작되는 것만큼이나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때 이른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보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벌써 올여름에 시달려야 할 찜통더위와 열대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네, 어제 광주광역시 풍암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특보가 생긴 2008년 이후 가장 이른 특보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폭염특보 발령 시점은 조금씩 빨라져 왔습니다. 폭염특보 제도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 우려가 커지면서 여름철 기상대책으로 폭염 상황에도 특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기온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유지될 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는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최초의 폭염특보는 2008년 7월 5일에 발령됐습니다. 이후 해마다 특보 발령 시점이 며칠씩 당겨졌습니다. 2012년 폭염이 조금 늦게 찾아왔지만 특보 시점이 당겨지는 전반적인 흐름은 지속됐습니다. 2014년부터는 5월 달에 폭염특보가 발령됩니다. 2016년과 2017년 5월 19일까지 당겨졌다가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지난해 6월 2일로 늦춰졌지만 올해 첫 특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4월 폭염도 대비해야 합니다. 아직 첫 특보로 폭염 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지만 이것도 모를 일입니다. 봄에 찾아오는 폭염,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도 상승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된 상태에서 티베트와 중국 상공에서 형성되는 고기압까지 편서풍을 타고 들어와서 북태평양 고기압 위에 자리할 경우 뜨거운 지붕, 이른바 열돔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이제 점점 기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년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 우리나라 쪽에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패턴을 보면은 열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중국 쪽, 저 티베트 상공 쪽에 고기압이 만들어져가고 그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번에도 지금 중국 쪽이 굉장히 그 상승 기온이 높거든요. 열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아무래도 우리나라 편서풍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기압기가 만들어지면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더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자꾸 있어서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도 계속 지금 빨라지고 있고 기온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날도 빨라질 것 같고요, 앞으로는. 네, 폭염이 빨라지면 일단 각종 질병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사병 등 온열 질환과 자외선이나 오존 농도 증가로 인한 질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댕기열과 같은 열대성 질환이 한국에서 발병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식중독 위험 역시 커집니다. 이보다 더 큰 재앙은 한반도의 기후 변화입니다. 이미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재해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현상은 한반도의 온대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재배 환경의 변화로 농산물 수급과 가격 급등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열대성 병충해 피해, 가뭄도 문제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서 기후 변화의 경고를 읽어야 합니다. 얼마 전 동물국회 비판이 한창일 때 몸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 요구가 막말로 싸우라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국회는 문도 못 열고 있는데 여야가 막말 공방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는 차분하게 막말 공방을 짚어보겠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이코패스 발언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표 의원부터. 네, 우선 막말이란 것에 좀 단계가 있는데요. 예. 그 표현 자체가 욕설, 비속어 혹은 특정한 대상을 비하하는 표현 이런 것은 무조건 막말이죠. 예. 근데 사이코패스는 학술 용어이고 언론에서도 사용하고 대중적인 용어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강자, 공적 인물, 권력자, 네. 아니면 약자나 일반 시민이냐.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달창 이런 표현은 일반 시민 대상이라서 부적절하죠. 좋지 않고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일단 공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격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적절한가? 그런 표현을 사용할 만큼의 비난받을 언행이 있었느냐의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우리가 품격 있는 언어 혹은 상대를 존중하는 부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아마 평가들이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말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공적인 대상을 향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다른 발언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 자체가 막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적절하냐의 여부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과연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5.18 폄훼 모욕 발언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그리고 그 5.18 모욕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통과 협조하지 않으시고 5.18 진상규명위원회 발족을 하기 위한 그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표현인데 사이코패스란 표현 자체가 무조건 막말은 아닌데 그냥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적절성 문제의 범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막말은 아니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첫 응답으로서 표창원 의원님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마 지금 답변은 정치인 표창원으로서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국회의원 이정미 또 정의당 대표 이정미 뭐 정의당 인식이고 정의당 수준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광주에 지금 가면은 사이코패스고 그럼 지금 안 가면 사이코패스가 아닌 건지 전주에 가면 괜찮고 광주로 가면 문제인 건지 뭐 도대체 뭘 문제 삼고 하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정의당에서 요즘 뭐 민주당 이중대를 많이 자처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광주 시민들을 저는 이용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공격하시고 또 정치적 공세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정미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의학적인 용어다라는 부연 설명까지 붙였더군요. 잠시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5.18 특별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대리중이죠. 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국회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이건 뭐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게 의학적 용어예요. 의학적 용어. 그러니까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를 그렇게 일컫는 거거든요. 지금 표 의원께서 이제 프로파일러시기 때문에 범죄 용어로서의 사이코패스는 어떤 의미인지 지금 일반인들은 사실 의학적이나 학술적인 측면보다는 범죄로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사이코패스라는 용어 자체가 DSM이라는 그 정신과의 그 진단 분류 매뉴얼에도 최근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유엔에서도 후에서도 사용하는 표현이 되긴 됐는데요. 그보다는 일반적인 언론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잔혹한 범죄자에게 주로 사용을 하죠. 핵심적인 내용은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책감이나 또 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수단 방법으로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테고요. 다만 문제는 미국에서도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 부시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도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들은
좀 냉혹하게 특정인의 또는 특정 집단에겐 불이익이 가고 네. 특정 집단에겐 이익이 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이라크 전쟁 등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이러한 부분에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평가와 비판으로 사용된 정치적인 공격용어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 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과연 미국과 같은 상태냐, 혹은 이 상황이 그 용어가 적절하냐,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보고 논쟁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대통령이 최근에 막말과 혐오로는 뭐 정치 안 된다. 그러니까 막말과 혐오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막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혐오를 부추기는 표현에는 해당됩니까? 어떻습니까?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역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김연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실 수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대한민국의 많은 또 국민들이 계실 테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증오하는구나, 이렇게 네. 혐오하는구나,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당하거나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맥락이 내일 모레가 이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고, 예. 그 이전에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오시겠다는 하신 말씀, 그 이전에 이제 광주 유족들이나 관련 단체들에서 요구하신 네. 그런 부분들, 징계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맥락, 여기에서 나온 거라서 사실 좀 정치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그런 예. 부분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출발선에 있는 그 5.18과 관련된 한국당의 여러 조치들은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정의당 대표가 한 말인데 왜 대통령을 향해서 입장을 냈습니까? 황 대표께서는? 저는 이제 아까 그 사이코패스 표현님 설명하고 이제 이정미 의원하고 이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갑자기 막 떠올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딱 그러신 게 아닌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 행사에 가셔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안 아니요,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굳이 아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저는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그런 변명을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로 치면 저는 똑같이 들이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아니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타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대통령도 똑같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시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의학적 용어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병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한센병이죠. 한센병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났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걸 방치해가지고 그것이 더 커지는 건데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저는 그러한 의학적 용어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혐오하고 막말하지 말자고 하신 거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정치의 품격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한센병이나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경제정책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똑같은 말로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공감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막말이고 혐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직접 대입은 안 하셨다고 하지만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입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의학 용어를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빗대어서 말씀드린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걸 사이코패스라고 한다고 하면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 상처가 더 커지게 방패하는 건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는 똑같은 대입을 통해서 대통령에게도 사이코패스가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연아 의원마저 이렇게 맥락에 맞지 않는 일방적 정치 공세를 하는 분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이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적절한 표현인가, 사이코패스라는 용어 자체에 해당되는 말이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이틀 앞둔 오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런 전후 맥락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정치적 공격으로 삼는 도구를 활용하신다. 이제 좀 그렇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합리적이고 아니요. 국민을 위하고 왜 그걸 그렇게 민감하게 새누리당 전체가 여당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셨을 때 이 말이 혼자 본회의 적정하냐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지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라고는 공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의 전제 조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범죄와 관련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정말 고통에 참담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참담합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자, 이 논란의 출발인 그 황교안 대표의 5.18 광주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선 그런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5.18과 관련된 성의 있는 조치를 좀 하고 광주에 와달라. 어려운 요구인가요? 이제 지금 요 발언은 저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네. 예, 제가 당의 입장을 뭐 정확하게 지금 대변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분명히 5.18 관련된 유가족들이든가 단체에 계신 분들이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발언과 관련해서 분노하시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최고위에서 결정을 한 게 그때 결정이 되고 나서 이게 그냥 다 끝이 되면 괜찮은데 특히 이제 이종명 의원의 제명 같은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른 당 의원들 제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냉정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료 의원을 제명하는 표결을 붙이는 거는 원 안에서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조금 늦어지는 게 있고요. 또 저희가 5.18과 관련된 징계를 이제 하기 이전에 사실은 국회에서 굉장히 격한 지난 일종의 서로의 다툼과 치열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시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빨리 여타부타에 대한 결정을 냈었으면 훨씬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건 제 생각이고 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정당은 아니다.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면 지금 뭐 민주당이 계속 저희 정당의 전신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고 뭐 적폐로 몰아가시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5.18 민주화 관련된 그 과거의 역사를 겉으로 드러내셔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감옥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저희 당도 5.18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국민들께 제 개인적으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타이밍에서 이번 주가 5.18인데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던 것, 또 그것은 내부적으로 의원들 내부끼리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의원들 내부끼리 사실 총질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총을 열기가 이런 사안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어떤 현실론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 공감이 됩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체성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이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민주화 노력, 투쟁 이것을 끌어안으시고 함께하는 정체성을 삼으셨다면 병립할 수 없는 또 다른 가치는 오늘 5.16이잖아요. 5.16 군사 쿠데타는 끌어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 내란음모 살인 그리고 뇌물 등의 그 실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인데요. 그분의 그 유산들을 그대로 끌어가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극우부터 시작을 해서 전두환 추종 세력까지를 전부 이렇게 끌어안고 계세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김영삼 정신까지 갖고 있다. 그것은 사실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우리가 알기 어려운 상태가 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동료 의원끼리의 내부 총질 제명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은 5.18 민주화 영령들 또 그가 가족분들의 가슴에는 비수를 꽂는 말씀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또 비호하는 뭐 유튜버들 이 사람들을 국회에 불러서 토크 콘서트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과연 5.18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는 김연아 의원이 개인은 아니겠지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분명하게 냉철하게 결정을 하셔서 이쪽인지 저쪽인지를 선택하셔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뭐 당의 정체성 입장 이것과 무관하게 공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향해서 약속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석 달 전에 한국당의 약속을 한번 확인하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의심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순간 모면하고 그리고 적당히 덮지 않겠느냐, 얼마나 협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이 내리는 조치들은 절대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포함해서 미봉책이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넓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또 한번 더 봐주시고 또 기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발언 녹취가 2월 13일자고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한국당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을 내렸어요. 네.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의총이 좀 늦어진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5.18이 지나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총을 열겠다라든가, 네. 아니면 뭔가 입장이라도 좀 밝히고 그리고 기념식에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뭐 주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는 저희가 그 날짜만을 명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저는 그 비대위원장님께서 오히려 저 때 그냥 출당 조치를 내셨으면 더 명확하게 끝나지 않았었을까. 근데 워딩으로서는 제명이라는 센 워딩을 주시고 실질적인 제명은 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남겨놓으신 거는 사실은 좀 국민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더 흡족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단초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내에서는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저희가 언젠가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올해 5.18 행사에 저희 당 대표께서 안 가시면 그게 맞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럼 그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 양해해달라, 한 번 더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 정도는 어때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상태로는 광주에 황 대표가 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뭐 저 개인보다는요. 일단 당사자 피해자시고 이 행사의 주체이신 5.18 가족협의회 측에서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고요. 네. 광주 시민들 다수가 그러신 상태이고, 좀 안타까운 것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황교안 대표께서 가시게 되면 이런저런 또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또 그에 대해서 여러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르게 되고 서로에게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족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딱 세 가지거든요. 지금 당장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라도 해달라.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그러한 제명 등 징계 처리를 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빨리 발족할 수 있도록 위원 후보 추천하시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5.18 유린 왜곡, 막말에 대한 처벌, 지금 상정되어 있는 특별법이 있거든요. 특별법 통과에 협력하겠다. 이 세 가지만 약속만 해주셔도 아마 광주는 크게 환영을 할 겁니다. 환영받고 가시는 것이 좋고 그것이 사회 통합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회 주요 정당들 원내대표가 바뀌었죠. 그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고 그 이전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원내대표들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에 선거법 협상이 어떻게 될지 좀 두 분께 여쭤보죠. 선거법 협상을 원점에서 새로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자체, 신속처리 법안 자체 제도의 특성이 그렇죠. 일단 합의한 안이 330일 길게 보면까지 올라가서 기다리게 되고요. 네. 그 사이에 합의를 해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원점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죠. 그 자유한국당도 함께 참여하셔서 기존에 하던 정개특위가 계속 가동이 되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폐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합의한 안을 수정안을 먼저 올려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죠. 어떻습니까? 그 새로 뽑힌 그 원내대표들이 잇따라서 선거법 다시 논의할 그런 입장들을 밝혔어요. 각 당에서.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반가운 거예요? 어떤가요? 아니요. 저희가 왜 그때 그렇게 패스트트랙을 강경하게 막았는지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알아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참 황망한데요.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더니 내용을 다시 원점부터 다시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정말 저는 제1야당을 우롱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지금 가장 핵심 키는 의원 정수를 눌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일 때 의원 정수는 유지하고 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십니다. 예. 예. 그런데 정말 어떻게 국민이 무섭지 않나? 이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지? 저희로서는 정말 간밤에 뺨 맞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뭐 다 정리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좀 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쨌든 저희는 야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야합을 통해서 어떤 이상한 법을, 괴물 같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괴물로 피어나기도 전에 이걸 죽여버린 거죠. 지금 이게 실체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과와 철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철회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놓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이 논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나 그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까 이제 표창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태로 패스트트랙이 이제 본회의 의결까지 가게 되면 저는 의결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그렇게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을 했나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저는 분명히 정치적인 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일단 의석수 증가에 대해서는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거군요. 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정신 그대로 저희들 진정성이 있었고 그대로 네. 가겠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김연아 의원님 말씀에 조금 제가 뭐랄까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법과 원칙의 틀 내와 그 밖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헌법과 법률, 국회법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예. 근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옳으니까 이것대로 해. 난 그 법과 절차 옳지 않다고 생각해. 라는 것은 그건 탈법적, 반헌법적 주장인 것이죠.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그동안의 행동, 그리고 국회법 165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동물국회 만들고 폭력, 물리력 사용은 절대로 그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처리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과는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죠. 문제는 뭐냐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어떤 주장이든 할 수 있고 합의를 위한 노력들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그 법안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의원수 300명 그대로 네. 그리고 28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로 돌림으로써 다당제 원칙에 충실한 사표 방지하고 비례성 충분히 대표성 확보하고 지역 감정 해소하고 네. 그러한 원칙을 이뤄내자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지금 두 정당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석수 확대는 어떻게 보면 또 지역구 축소를 반대한다는 것으로 네, 그렇죠. 읽혀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게 두 정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지역에 조정이 되는 지역 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표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민주당이 생각보다 되게 유연한 정당이구나. 어떻게 선거법에 대해서는 과거의 생각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유연해지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것 빼놓고 나머지 경제정책이나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연하시지 못한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섞여서 여러 부분에서 좀 유연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은 유연한 것보다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은 합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께서보다는 국회의원들 당사자가 먼저 이 게임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우선 가장 원칙적으로 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국민들의 대다수가 또 민주당 여론조사 되게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여론이 막 지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는 일을 안 하시려고 많이 하시는데 국민의 대다수가 의원수 늘어나는 거를 반대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석수 늘리는 거에 반대한다고 하셨고요. 네네. 뭐 연동형을 늘리는 부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안 여쭤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병행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서 한국당의 입장이 있을 거고요. 그것이 잘 합의가 되면
다른 연동형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부분에도 합의해 줄 수 있습니까? 일단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건 저희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아니고요. 합의문 안에서도 저희가 조건으로 달았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얘기할 때 다 그거 빼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고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나서 지금 와서 이제 뭔가 다 흐트러질 것 같으니까 권력구조 개편을 다시 논의하자. 이건 순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회와 사과, 그다음에 다시 논의장을 만드는 것, 이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구체적인 논점을 가지고 얘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대로 본회의에 올라가면 부결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담하기 어렵죠. 앞서 말씀하셨던 저희 당내의 상황은 사실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거론된 지금 14만에서 16만 유권자를 가지고 계신 서울과 기타 지역의 그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분들이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든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거나 세 지역구가 두 개로 합쳐지는 이러한 부분들 감수하고 받아들이겠다. 이건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정치의 공정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내부적인 결론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거는 속마음은 다를 거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누구라도 자기가 손해볼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양극화, 거대 양당 둘이서 싸우기만 하고 그래서 이익을 보고 그리고 국민들의 표 중에 상당수는 사표로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상, 군소정당은 살아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영남은 그냥 그대로 자유한국당, 뭐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 이렇게 지역구도로 갈라지는 이 현상 이거 타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합의안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여러 이야기가 나오시는 것은 어쨌든 가능하다면 이 오픈됐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협상장이 각자의 의견을 내시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의견들이 다수를 얻지 못하면 지금 올라가 있는 합의안으로 표결이 들어갈 것이거든요. 근데 그 표결에 들어갔을 때 기명 투표거든요. 법안 투표라서 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가부 투표를 하실 것인데 그때 과연 본인의 이익 때문에 국가 전체 그리고 당끼리 합의한 이 안에 내가 반대표를 던졌다 그 부담을 감내하실 수 있을지 그것은 상당히 좀 저는 의문스럽다 생각합니다. 감내할 수 있을지는 제가 보니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 그리고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한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가봐야 아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여하튼 합의가 안 돼도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은 보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합의가 되면 합의된 안으로 처리가 되면 그뿐이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돼서 본회의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본회의 표결을 하게 되는데 제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의결이 되는 일반 정적수가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보만의 역사가 아니라 보수도 마땅히 존중해야 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내부의 징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망언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경종이 울려져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 안 된다. 오늘이라도 매듭 짓고 정말 떳떳하게 함께 손잡고 광주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보만의 역사가 아니라 보수도 마땅히 존중해야 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의 후회를 자처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일삼는 사람들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니 국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전두환의 유산을 이제는 진짜 청산하자는 국민의 상식에 응답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전두환의 유산을 이제는 진짜 청산하자는 국민의 상식에 응답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민생을 돌볼 수 있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형식과 제한 없이 일단 만나야 된다. 나경원 대표께서는 아마 밥 잘 사주는 누나, 우리 이인영 대표님께서 한번 소프 타임을 한번 제안하셔서 이 맥주 잘 사주는 우리 형님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형식과 뭐 제한 없이 일단 만나야 된다. 나경원 대표께서는 아마 밥 잘 사주는 누나 이인영 대표님께서 맥주 잘 사주는 우리 형님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두 정상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재개와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선 안 된다며 거듭 경찰을 겨냥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자체 개혁 방안도 내놨습니다.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증거인멸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 임원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 의붓 아버지에게 살해된 채 발견된 여중생의 몸에서 친어머니가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국회 파행 장기화 속에 여야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념식을 앞두고 망언 징계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전에 징계 절차 마무리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은 국민 생각을 고려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추념식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신경전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여야 신경전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 논란에 대한 징계 문제가 재점화된 건데요. 한국당에서는 당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이종명 의원의 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의원총회를 석 달 넘게 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회 차원의 징계 여부를 정하는 윤리특위는 자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윤리심사자문위가 한국당 추천위원들의 사퇴로 파행돼 징계 심사가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포문을 연 건 민주당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5.18 망언 징계를 매듭짓고 떳떳하게 광주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명 의원 관련 의원총회 등 내부 징계와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절차 마무리, 재발 방지를 위한 5.18 왜곡 처벌법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5.18 이전에 징계를 마치지 못해 국민께 사과한다면서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교체를 통한 징계 절차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외투쟁 돌입 9일 만에 서울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대표는 징계의 마무리나 5.18 왜곡 처벌법 등은 국민의 생각을 고려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종명 의원 관련 의원총회는 국회와 당내 상황으로 인해 열 수 없는 상황이라 조금 기다려달라면서 한국당은 5.18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5.18과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막말에 가까운 맹공을 퍼붓기도 했는데 5.18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신임 오신환 원내대표 취임 인사를 다녔던데요.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당내 문제 관련해서도 일단 수습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제 선출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취임 인사를 위해서 각 당 원내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지금이 국회 파행의 출구 전략을 찾을 적기라면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사과하고 청와대가 1대1 회담 형식의 여야 5당 대표 만남을 고민해달라고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자신이 공약했던 사보임의 정상화와 원내 지도부 구성에도 들어갔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사법개혁특위에 임재훈 의원 대신 권은희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본인과 교체됐던 최희배 의원 자리에는 당내 안철수계의 좌장격인 이태규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또 함께 원내 지도부를 이끌 원내 수석 부대표에도 안철수 개인 초선의 이동섭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앞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 퇴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손학규 대표와 만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에 측근들의 임명을 검토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잠시 뒤에 있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5.18 당시 전두환 씨가 광주를 방문했다는 전직 미 정보요원의 증언을 전 씨 측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과거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정보요원 출신인 김용장 씨는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씨가 광주로 내려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후 전남도청 앞에서 발포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전 씨가 사살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은 20일 점심시간 전으로 K-57 광주 제일비행투 비행장에 왔습니다. 당시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오자마자 K-57 비행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 씨의 증언에 침묵을 지키던 전 씨 측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광주 방문설은 이미 1995년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확보한 미국 측 자료에서도 관련 기록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95년도 조사에서 전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했잖아요. 법정에 나와서 검사님도 묻고 또 피고인 측에서도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정확한 진술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전 씨 측은 김용장 씨의 증언이 현재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검찰 측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지검과 5.18 단체들도 김 씨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법정 증언에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청했던 거는 면담 정도의 요청이었는데 실상이나 면담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선을 그으시는데요. 그 전까지 어떻게 또 뭐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전 씨의 완강한 부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당의 반발로 진상조사위원회도 첫발을 떼지 못하면서 39년 전 5월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여전히 제자리만 맴돌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판부의 신문 절차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밤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판부 신문 한 3시간 정도 진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 3시간 만인 오후 1시 반쯤 마쳤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차관은 들어갈 때보다도 더 어두운 표정이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대답 없이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을 마치고 10분 넘게 사건에 임하는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일로 인해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네, 신문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도 취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혐의를 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전 수사 단계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윤중천 씨가 누구인지 안다며 사실상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억 원 상당의 뇌물은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접대 혐의는 적용이 안 됐고 일단 뇌물죄만 적용이 된 것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제기되어 있습니까? 네, 김학의 전 차관은 1억 7천만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수차례 성접대를 받고 고가의 그림과 현금을 챙긴 것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성접대 여성을 입막음하려고 윤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제기했던 1억 원대 소송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이후 수년 동안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차명 전화와 4천만 원 가까운 용돈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 수사단은 일단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성접대 혐의부터 적용하고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임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이 오늘 아침 10시쯤부터 시작이 됐는데 4시간을 훌쩍 넘긴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삼성 사업장, 그리고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무실 등 모두 3곳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사업지원 TF 정현호 사장 등 임원 사무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김태한 사장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3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책임자인 정현호 사장 등이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공식 해체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 그리고 부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는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단어를 삭제하고 회사 공용 서버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용 서버는 공장 바닥 아래에서, 또 자회사인 에피스의 공용 서버는 직원 집에 숨겨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보했습니다. 백상무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 작업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팀장인 정현호 사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전준영입니다. 예, 규탄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여성 모독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 딸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뱉은 말이 뭔지 물어보더군요.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을 비판하며 보수 야당의 원내대표가 되셨으면 그만한 품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발적인 말 실수 하나로 야당 원내대표의 인격을 말살하는 야당 죽이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리를 빚은 말 실수에 대해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심코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즉각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말 실수를 왜곡,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를 불필요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1년 전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느 모임에 가서 1등 신부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부감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은 애 딸린 여자 선생님 이라는 말을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여성 모욕적 발언으로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저는 충분히 공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틈만 나면 보수 괴멸을 외치고 막말을 쏟아낸 여권 인사들의 과언은 진정 보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을 도둑놈이라 한 당대표, 야당 원내대표에게 지금 좀 미친 것 같다고 한 전 원내대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청년이 미개하다고 한 최고위원, 중진 의원까지 나서서 욕쟁이 아줌마라며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괜한 말꼬리 트집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4% 정도까지 조정해 주시면 소상공인들이 나경원 대표가 달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협상해야 되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올해 최고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도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YTN 중계차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이 덥죠? 네, 오늘 정말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벌써 29.9도까지 올라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바깥에서는 저처럼 최대한 그늘에 머물러 주시고요. 또 물도 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안성 서운면과 광주 서구 풍암동입니다. 비공식 기록이지만 기온이 32도를 웃돌고 있고요. 공식 기록으로는 경북 의성이 31도, 밀양이 30.9도, 수원이 30.5도, 대전이 30.2도, 서울은 29.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도 때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이 29도, 춘천과 세종이 30도, 광주와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량이 늘겠고 제주도는 낮부터, 전남 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주말인 모레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더라도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때이른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과 더불어서 오존도 비상입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국세청이 해외로 수입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의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방식 외에 새로운 수법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100명이 넘는 인원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군요. 네, 104명이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내 법인이 63곳, 자산가 20명, 외국계 법인 21곳입니다. 역외탈세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운 전문적인 조력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관련 제보를 받고 유관기관 정보도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새로운 역외탈세 수법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 회피 수법 등과 유사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새로운 수법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역외탈세라고 하면 조세 회피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수익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국내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정당한 대가 없이 해외 지사로 이전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사업 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국내 자회사의 기능을 축소한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유학 간 사주의 자녀가 해외 법인과 용역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유학비를 편법으로 지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사전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는데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현장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겸허하게 선거 공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실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혹시 당선 무효형라면 항소하실 적 있으십니까? 국민들에게 한 말씀.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큰 메시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짧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직위를 이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조금 전 출석하는 모습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선고일을 앞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겸허하게 선거 공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실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혹시 당선 무효형라면 항소하실 적 있으십니까? 국민들에게 한 말씀. 네,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도록 하겠다라는 말만 짧게 남긴 채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3시부터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약 3, 4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에는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자, 선고 결과가 또 나오게 되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잠시 뒤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친형 강제 입원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거법 위반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1심 선고 결과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입니다. 정태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이 뭔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 대선 씨를 예전 정신보건법 25조에서 입원시키기 위해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 이런 혐의고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입원과 관련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 네. 또 그 토론회에서 예전에 자기가 검사 사칭 처벌을 받았는데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 예. 정부 공보 등에다가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예, 이번 재판의 혐의에 따라서 선고가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18조 3항은 이 선거법 위반하고 다른 범죄가 같이 경합돼서 선고할 때는 분리해서 선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형을 별도로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혐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이 지사는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먼저 자기 친형 입원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 지사는 본인이 친형을 입원시키기 위해서 직권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네.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 2월 10일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증인이 한 55명이 나왔는데, 네. 지난 4월 25일 출석한 분당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이 지사가 약간 불리한 증언을 했고, 또 이 지사 측에서는 법률적으로 다투는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서 친형 입원과 관련된 부분은
같이 이제 혐의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검사 사칭 점은 이건 20년 전에 이 지사가 벌금 150만을 선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토론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억울하게 검사 측을 더 누명을 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검찰에서는 이거 공소했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는데 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오해로 검사한테 도움을 준 것을 판결해서 억울하다. 그래서 이거는 의견을 유지한 것이 허위사실 이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변호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의견 때문에 그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대장동 개발사 출입금 발생 여부에 관해서는 그동안 나온 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로 출입할 확률이 좀 적다. 네. 정말 괜찮다. 이런 의원은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선거 공보 등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검찰과 이재명 지사의 치열하게 다투었기 때문에 법원이 최종적인 결론을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 이 지사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본인은 기본적으로 그 법령에 따른 시장의 직무를 그대로 이행을 했을 뿐이고 어떤 직권을 남용했다든지 부당하게 한 게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신형이 정신적으로 심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치유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 당으로서의 임무이고 네.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검찰 측 입장은 이 지사가 자기 친형이 자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강조를 이번에 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브라질의 국장과의 전날에도 분당 보고소송에 전화를 해서 이번 말씀해라. 또 나 브라질에서 국회에 전화해서 지시한 거 검토한다. 이 양반아 당신 보고소장 만나 이런 식으로 독촉하는 등에서 직권남용을 했다. 그렇게 지금 검찰 측 주장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예. 자, 오늘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하여튼 미리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지금 법리적인 면이 치열하게 다투어졌기 때문에 법원이 그 점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직권남용의 경우에도 과연 이것이 적법한 시장으로서의 권한 행사인지 여부가 상당히 고민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 그 부분이 무죄가 된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서 현역 이번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도 무죄가 되고요. 검사 사찰의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 될 여전히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억울하다는 그런 의견을 얘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예. 다만 약간 구체적인 거는 우리 그냥 다름만 해볼 뿐이고요. 어쨌든 만약에 근데 1심이 유죄로 된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일단 정책 타격은 받을 것은 봅니다만은 네. 대법원까지 가서 끝나는 것이 아마 올 연말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된 후로 6개월 내에 1심 재판해야 되고 그로부터 3개월쯤 기대해 있거든요. 2심과 상고심이 올 연말쯤에 확정이 될 걸로 보이고 예. 1심에서 지금 그 법정이 지사직과 관계없는 그런 가벼운 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무죄가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이 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6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구형량이 조금 높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선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찰은 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우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입장 기록을 확정받으면 그 당선이 무효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검찰이 600만 원 구형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의 반을 한다 하더라도 300만 원이 되거든요.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은 유죄 쪽으로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100만 원 이해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 무죄를 받거나 그렇게 해야지
인정이 되는 쪽으로 가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 형기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물론 대법원 선고까지 시간이 걸릴 테고 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결과에 따라서 이 도지사직 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네. 이걸 받은 경우에는 지사직 유지가 어렵고요.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지사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기준 밑으로 형을 선고받으면 가사 유죄라 하더라도 지사직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대법원에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사직을 상실하면 형이 선고된다면 결국 이 지사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있을 걸로 보이고, 지금 이 지사가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이 지사에 대한 어떤 탈당 권유라든지 그런 상황도 발생할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판 절차에 따르면 작년 12월경에 재판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올 연말쯤에는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법에는 1년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 공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이 누명, 또 검사 사칭을 도와준 것으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 이런 주장들이 나와 있고요. 하지만 주문 결과는 아직 예단할 수 없고요. 선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선고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선고. 네,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